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를 맞아 오늘 불교계는 추모 유령제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고, 여당은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기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무색무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희생자 158명의 넋을 위로하는 49제가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 오후엔 이태원역에서 시민 추모제가 열리고 전국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한 법무부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이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면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현장을 직접 참관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온 일본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돼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953명으로 금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 1월 말쯤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금리 인상 효과에 따라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오늘로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았습니다. 참사 현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엔 조계사에서 49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후엔 어떤 추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곳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유족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민분향소입니다. 희생자 158명 가운데 70여 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됐는데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턴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 추모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가 유족을 대표해 자장가를 부르며 작별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 그 골목에서 차갑게 생을 다한 우리 아들, 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후 6시 참사 현장 부근인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시민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시민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또 이곳 녹사평역 광장에선 오후 5시 진보단체 촛불행동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경찰청 특수본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특수본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 보고서엔 참사 직후 도착한 거로 작성된 걸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작성 후 보고받고 직접 검토해 최종 승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어제 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잠시 뒤에 김진표 의장은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 중재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가,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 찍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안인 지역화폐와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의 중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거냐면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다.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합니까? 결국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섭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별개로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도록 예산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서 추모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국정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시간이 애초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인 45일 가운데 절반도 남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연장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재연장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올라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56%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월 3주차에 29%를 찍은 이후 4주 연속 올랐는데 갤럽 조사에서 30%대 중반 지지율이 나온 것은 7월 첫째 주 37%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부정평가가 50%대 초중반으로 집계된 것은 7월 둘째 주 53%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0%로 가장 많았고 공정, 정의, 원칙과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 일방적이 첫손에 꼽혔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은 순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재작년 채널A 사건 때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한 전 검사장 감찰이 아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재수하고 있는데요.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지검장,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보복서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측근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최모 이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 신문이 끝난 뒤엔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뽑아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시죠? 한낮에도 칼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밤부터는 최강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폭탄이 쏟아지고 휴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낮인데도 많이 추운데 여전히 영하권인 건가요?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4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중에 서해안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찬 공기가 남해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제주도 산간입니다. 이 지역에는 50cm 이상의 눈폭탄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에는 2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눈은 내일 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 산간에 50cm 이상, 호남 서해안 제주도 중산간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에 5에서 15cm, 전북, 충남 내륙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인천 등 경기 남부에는 1에서 5,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은 교통 불편뿐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영하 3도가 예상되며 내일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0도, 광주 영상 3도, 부산 5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탓에 체감 온도는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는 휴일 아침 절정을 이룬 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한파의 눈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랭 질환의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 들어 저체온증으로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4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주 동안 추위가 직접 원인인 한랭질환자는 48명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명보다 60%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 사망자는 지난해 1명도 없었다가 올해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오늘 오후에 결정합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이로써 크게 바뀌게 됐는데요. 그 의미와 전망을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10년 만에 일본 국가 안보 전략이 바뀌는 건데 이번 개정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하는 가기가 끝난 뒤에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안보문서를 개정한 이유와 또 방위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문서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왔던 일본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서 일본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행사 조건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서 일본은 5년간 방위비로 43조엔, 약 410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전체 군사력 면에서도 인도를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서 육해공을 포함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위 목표와 수단을 규정한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방위비와 방위 장비 등을 담은 방위력 정비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본의 행보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당장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일본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나라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서 군비 확대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규정하고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보는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억지 주장 역시 그대로 이번 안보 문서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일본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야권과 시민들은 어제 일본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 평화헌법을 지키자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이딴 도발로 일본 보통 사람들도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8%는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난 속에 세금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에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와 담배세 등을 올려 방위비로 쓰겠다고 방침은 정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인상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둘러 증세 방침을 밝힌 기시다 총리에 대한 자민당 내 불신으로 내년에도 세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에만 고체연료를 사용해왔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이 화염을 내뿜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 자리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거대합니다.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 로켓의 추진력이 140톤 포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0톤 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을 말하는데 80톤 포스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의 일단 엔진 추력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북한의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톤 포스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시험한 고체 연료 엔진은 한 개만으로도 그에 필적하는 140톤 포스를 내는 겁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함흥이 아닌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인 동창리에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ICBM에 대형화한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북한은 특히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터 조종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고체 엔진의 노즐핀 없이 엔진의 효율은 유지하고 추진력 전환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적용되던 고체 엔진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해서
기습 공격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료 주입 부대가 필요 없어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 만큼 북한이 내년엔 고체 연료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 10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사한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미사일 자세 측정 센서의 오류가 원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센서 오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전수조사하고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해서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강릉의 한 군부대 안.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부대 안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후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해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관성 항법 장치의 센서 오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사일의 각도와 속도, 위치 등 비행 상태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류로 잘못된 값이 유도 조정 장치와 구동 장치로 전달되면서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자이로스코프 센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여태껏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사일의 속도나 고도, 궤도 등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해둔 계측값이 없어서 합동조사단은 발생 가능 오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3만 회 이상 수행한 뒤에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격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해킹 징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현무2C 미사일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이 계획된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 가까운 전방에 추락하게 하는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해 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또 미사일 발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강릉 군부대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국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만큼 미사일 사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경기도 파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단체로 중독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부는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을 경찰차와 구급차가 분주 요구합니다.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용 건물에서 콘크리트 양생, 즉 콘크리트를 굳히는 일을 하던 작업자들입니다. 추위 속 콘크리트를 제시간 안에 굳히기 위해 건물 위로는 비닐을 덮고 실내에서는 종일 석탄을 피워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갈탄 됐다고. 콘크리트 가지고 얼지 말라고. 저렴하지만 탄소 함유량이 낮아 중독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종류의 석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누적되면서 결국 실내 작업자들은 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증세를 호소한 작업자만 20명 이상.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작업자 2명은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서 중상자들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3명이 중상자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상태는 의식저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 일산화탄소요.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냄새나 색깔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또 어떤 예방책은 있을지 함흥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규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예, 의해서 예.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예. 파주 현장도 사실 이제 그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양생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양생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빙점 이하로 기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들이 네. 동결이 되고요. 그렇죠. 이러면 제대로 실제로 양생이 잘 안 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겨울철에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네요. 양생 작업에서 그렇습니다. 난.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화가 되면 사실 이제 그런 타설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또 타설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빨리 이제 그 어떤 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리는 작업, 즉 양생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온도를 높여서 동결 심도 그 심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비닐 천막이라든가 그렇군요. 이런 가설물들을 이제 해서 그 안에 이제 갈탄이라든가 이런 그 난방 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양생을 돕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굉장히 크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현장에서 이제 전기 온풍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양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공사장에 앞서 말씀하시는 이런 안전 매뉴얼에도 갈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온풍기를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안에도 경보기를 부착하고 작업하기 전에 네. 30 ppm 정도가 되는지를 원래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전 규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보니까 현장에 근로자 26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색무취여서 근로자들이 잘 모른다면서요, 자신이 중독됐는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일산화탄소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이 기체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색이고 무취하고 무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산화탄소가 내 주변에 있더라도 전혀 인지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일산화탄소를 호흡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의식을 잃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군요. 아주 예.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3,200 ppm 정도 되면 5분 이내에 두통, 어지러움, 구토. 그래서 20분 내 사망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 치명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맨 아래에 있는 50 ppm 정도가 네. 소위 말하는 그 TLV에서 얘기하는 어떤 스레시홀더 값이거든요. 한계 문턱 값입니다. 그래서 예. 이 50 ppm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요, 두통을 느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모든 분이 다 두통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산소 공급이 저하되니까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픈 어지러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토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연탄 그 가스 중독 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구토도 하고 의식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주 공자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어느 정도 됐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수치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갈탄을 사용을 하면 한 15분 정도 연소가 되면 한 650 ppm 이상이 농도가 된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ppm 단위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그 농도거든요. 퍼센트.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100분율을 쓰지 않습니까? 뭐 100%, 1%. 근데 예컨대 1%를 ppm으로 바꾸면 10,000 pp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 밀리언 파트 퍼 밀리언이니까요. 죄송합니다. 파트 퍼 밀리언이니까 100만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1%면 100 ppm이 되는 거죠. 네,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농도가 높을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네.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사실은 공사 현장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주택 그리고 캠핑장 네네. 그리고 뭐 펜션, 콘도 이런 데서도 사고가 잦잖아요. 네네. 예. 일반 우리 놀러 가서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화석 연료, 뭐 가스를 포함해서 기름, 예. 그리고 일반 가연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될 때 일산화탄소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예컨대 불완전 연소되는 연소 산화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연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지만 이게 덜 타면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는 비율이 많은 예컨대 앞서 제가 그 연탄가스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연탄불을 갈게 되면 화세가 약하니까 예. 불완전 연소되는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갈고 나서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게 예. 필연적으로 그래서 일산화탄소 그렇군요. 발생량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이게 화세가 커지면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측정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측정기를 뭐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혹시 네. 저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2020년 8월 달에 지금 경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화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의무화된 곳이 어디냐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도시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그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지방행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LPG라든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네. 이런 곳에서는 아직 이 그 경보기 자체가 의무화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보기가 있으면 미리 우리가 알고 좀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경보기가 없는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경보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예방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소된 그런 가스들을 실내 우리 가정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체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염통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연소 장치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테니까요. 예. 이 연소 장치가 연소 가스가 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연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실외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혹시 모르는 누출에 의해서는 또 가스 경보기 같은 것을 달아두시는 것이 효과적이겠고요. 알겠습니다. 캠핑하는 분들 그리고 또 난방기구를 잘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분은 어떤 그렇습니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이 차박하시는 분들도 실제 그 차량 안에 예. 뭐 그런 펠렛 난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험성에 직면을 하시는 그럴 거거든요.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내가 중독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신체 반응을 우리가 좀 느끼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중독 사고가 나는 부분들 이제 가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또 이제 그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비각성 상태에서 변을 당하시기 때문에 네. 자각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잠든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성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을 보면 네. 이게 이제 서서히 중독이 되고 서서히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각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앞서 이제 이 가스 보일러에는 의무화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름 보일러에는 언제쯤 의무화될까요?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무주에서 네. 왜 일가족 분들이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을 네.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무주군이라든가 이번 지방자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입법화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네. 현실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문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금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날짜부터 정할 수가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위를 거쳐서 23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설 연휴쯤에 마스크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방역 당국에서는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네요. 네, 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다수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고 단계적인 조정을 하자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앞서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언급했던 겨울 재유행이 끝난 이후 1월 말 설 연휴쯤이 될 거란 전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해제는 유행 규모 추이를 봐야 한다며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 건강 취약계층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겨울 재유행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만 6,953명으로 한 주 전보다 4천여 명 늘었고 주 단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9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474명으로 만 4주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숨진 사람은 66명입니다. 게다가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한 주 만에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감염병 동시 유행이 현실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보유 논란 등으로 최근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테르연구소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지 소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지 소장은 20년 넘게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중국 인구의 과반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SN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파른 감염 확산세와 함께 화장터에는 장례 차량들의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외곽 화장터에 검은색 장례 차량들이 줄을 섰습니다. 你存都存不了，你更何况去火化了。你瞅瞅这车，这昨天开始排的，不是说今天。 장례식장 측은 모든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화장을 하려면 적어도 닷새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베이징에 있는 소각로 90개를 총동원하면 하루 4,000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퇴직 교수들의 부고가 각각 1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교직원은 숨진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감염 확산세와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여전히 0명입니다. 这个病因导致了疾病呢，它的毒害性呢在减弱，易毒性也就是传染性在增强。 방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 집계를 포기한 가운데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SNS 메신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양성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53.5%, 허베이성과 후베이성, 스촨성 등은 55%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층의 감염 확산 상황을 추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因为毕竟现在这个病毒扩散的这么快，然后现在这个也全国也已经放开了，也是害怕自己也会生病嘛。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9%로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기 전에 이미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었다며 봉쇄가 대유행을 막지 못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변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감염병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전국 대학 방역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종 변이 발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모두가 한꺼번에 감염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일각의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9일 0시 일요일 자정에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격돌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두 나라 모두 역대 월드컵에서 2번씩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986년 우승 이후 3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요. 프랑스는 바로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2연패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번 결승전의 관전 포인트는 신구 축구 황제 메시와 음바페의 격돌이죠. 현지 시각 15일 진행된 훈련에 메시가 빠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부상의 우려도 제기됐었지만 결승전에는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영국 BBC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결승을 메시와 음바페의 맞대결로 보고 있다면서 위대한 두 선수의 개인전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리의 생제르맹 동료인 두 선수. 이번 월드컵에서는 적으로 만나 서로의 골문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35살인 메시는 이번이 5번째,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출전이고요. 음바페는 올해 24살인데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를 이겨내고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두 사람, 이번 대회에서 활약은 어땠을까요?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에 5골을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월드컵 트로피와 함께 득점왕 자리를 두고도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선수로 가질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다 가진 메시. 유독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었지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반면 음바페는 지난 러시아 대회가 월드컵 데뷔 무대였는데 4골을 넣으면서 프랑스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펠레 재림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지요. 지난 10여 년간 축구의 신으로 군림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새로운 황제로 떠오르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두 선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l mundial es el mundial de Messi, lo queremos, todos de corazón lo deseamos y yo creo que si hay tantos argentinos deseándolo, ahí vamos por eso. We're gonna beat the Argentina team, for sure. even if we love Messi and everyone, but France is better and we're gonna win our third stars.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를 맞아서 오늘 불교계가 추모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책임을 물어올 것을 촉구했고 여당은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기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